뉴스 속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이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중에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렘린궁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넉 달 전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은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권유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인 22% 가까이 급등하면서 세계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 CEO의 자산도 하룻밤새 335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이 테슬라 시가총액도 하루 만에 1,500달러가 늘어난 8,32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봉헌식 기자. 안녕하십니까? 이 러시아의 크렘린궁이 김정은의 2025년 러시아 방문을 시사했다고 어제 타스 통신이 보도했네요.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우리의 이웃이고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강한 연대를 활발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물론 가까운 이웃 국가들이 고위급, 최고위급 방문을 지속해서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서 내년도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또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소셜미디어 게시물 다시 한번 인용을 하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지난 6월 달에 북한을 국빈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한 뒤에 김 위원장에게 직접 모스크바로 와달라 이렇게 초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북한 두 나라가 그 북한군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때문에 그 군사적 밀착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그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도 그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시인을 했네요. 어제 러시아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수도 카잔에서 그 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 남아공 이 나라들의 경제협력 단체인 브릭스 정상회담에 그 푸틴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을 받았는데 북한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인을 하지 않고 사실상 이 같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시인을 했습니다. 러시아 하원에서도 앞서서 북한하고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조약을 비준을 했는데요. 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쟁 투입이 임박을 하자 푸틴 대통령도 이제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6월 달에 푸틴, 김정은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절차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에서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을 했고 이제 곧 상원에서도 심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양국 정상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의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찾았습니다. 보스토니치 우주기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나눴는데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2019년 4월 이후에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는 뭐 그동안에 우크라이나 그리고 한국 정보 당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도 뭐 북한군의 파병 정황을 잇따라 발표를 했었는데 이걸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게 푸틴이 밝힌 군사 조약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 북한과 러시아 간의 유사시의 그 군사 조약 그 제4조가 제일 첨예한 그런 조항인데요. 전략적 동반자 협정으로 그 푸틴이 직접 언급한 협정, 평양에서 6월 19일 김정은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 동반 관계에 대한 북러 조약을 의미합니다. 전쟁 상태가 벌어졌을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그 양국은 그 서로 전쟁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그 명시를 했는데요. 유엔 헌장 제51조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서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군사 그리고 기타 원조를 다른 나라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4조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상 두 나라가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을 그 대내외에 천명을 했다는 평가를 그 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경우에는 지난 1961년 러시아의 전신이었던
소비에트 연방과 우호 협조 그리고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 소련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1996년에 이를 폐기했었는데 이번 그 제4조 조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지난 61년도와는 달리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절차를 명시를 했는데 물론 양측의 협력 수위가 높기는 하지만 자동적으로 상대방 전쟁에 군사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없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번 주말부터 전투 지역에 투입될 듯하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그 북한 군대가 그 27일 또는 28일쯤 이틀 내로 전투 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의 북한군 파병 보고 받았는데요. 그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달 마지막 주말쯤 북한 군대를 전투 지역에 처음으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같은 것은 명백한 확전 조치로 국제사회가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은 러시아가 북한 군대를 이용해서 본토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에 나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 따르면은 극동 지역에서 훈련을 받았던 북한 군부대가 그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서 그 목격이 되고 활동을 그 활발하게 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성 3명 그리고 장교 500명을 포함해서 약 12,000명의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본토에 있는데 러시아 동부 지역 5곳 기지에서 지금까지도 맹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합니다. 네, 뭐 북한도 오늘 아침에 시인을 했다는 소식도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건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지금 한국으로서는 이 동맹국들로부터 함께 유엔과 함께 뭔가 대책을 취하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참 걱정입니다. 네. 네. 자,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 어제 조지아주 유세에서 자신은 중산층 출신이다 이러면서 억만장자인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차별화를 시도했다라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가 경합 지역인 조지아주 디켈브 카운티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처방전부터 식료품, 주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격을 내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트럼프가 지난번 때와 마찬가지로 억만장자와 대기업에 대규모 감세를 제공할 것인데 나는 1억 명에 달하는 중산층 미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해서는 그 세금을 감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의료보험 개혁법을 트럼프가 없애려고 하는데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당선되면 의료 비용을 서민들을 위해서 더 낮추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8년 동안 트럼프가 더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졌고 더 많이 화를 낸다. 우리가 매일 트럼프의 그런 모습을 보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 헌법을 파괴하겠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절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어제 유세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함께 했더라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또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해리스 후보 못지않게 트럼프 공세에 대한 수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연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를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는 80세 가까운 억만장자다. 너무 그가 미친 듯이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흔한 일이 됐다는 것이 참 흥미롭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존심, 돈, 지위, 자신의 사고방식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데 반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문제, 자존심, 돈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 유권자들에게만 집중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벌주려고 날뛰면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트럼프 그리고 독재자가 되기를 원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을 미국인들은 4년 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지아주는 4년 전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0.23%포인트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겼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그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어제 팟캐스트에 출연을 했네요. 네, 대선에서 만약 내가 이긴다면 백악관에 그 부임하자마자 나를 형사 기소했던 연방 특별 검사를 당장 해임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후보가 보수 성향의 팟캐스트 운영자인 휴 휴윗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백악관에 돌아가면은 첫날부터 셀프 사면을 하거나 잭 스미스 특별 검사를 해고할 것이냐 이런 사회자 질문에 대해서 매우 쉬운 일이다. 나는 그 잭 스미스 특검을 2초 안에 해임시키겠다. 파이어 시킬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를 기소한 내용이 뭡니까? 그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갈랜드 법무장관이 임명한 사람이 스미스 특검인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한 뒤에 자기 집으로 불법 반출해서 보관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또 지난 4년 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혐의로 전직 대통령을 형사적으로 기소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 기소를 했는데 보수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에 공적 행위에 대해서 폭넓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재판이 기각이 되거나 대선 이후로 공판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지금 트럼프 기소에 대한 동력은 아주 크게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특검을 직접 해임할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를 한다면 법무장관을 새로 임명해서 법무장관 파워를 통해서 특검을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기밀자료 반출 사건을 기각해준 플로리다주 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훌륭한 판결이다. 그녀는 아주 그 넘버원 판사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캐넌 판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재임했을 때 임명한 그런 판사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유럽마저도 이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견지하는 또 발언을 했더라고요.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무역에 조금이라도 그 해를 끼치면은 다 적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이 막대한 무역 흑자를 미국을 상대로 올리고 있다 이렇게 거론했는데요. 유럽 연합 EU에 대해서 미니 차이나 작은 중국이다 이런 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 유럽 국가들이 우리의 자동차를 사지 않고 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그 외에도 메이드 인 USA 아무것도 사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요. 미국의 대유럽 무역 적자가 얼마인지 아냐? 3,100억 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말한 뒤에 트럼프 후보가 EU는 작지만 아주 작지는 않은 작은 중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또다시 집권할 경우에 유럽연합에 대해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그 관세를 포함해서 압박을 가할 것임을 트럼프 후보가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화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문화평론가 문소명 씨 모시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아주 놀라운 네.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그러게요. 소식인데 네. 우리 김수미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 좀 놀라셨죠? 저는 사실 좀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따로 검색을 다시 해봤었어요. 아,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활동이 또 많으셨고 또 최근에 활동 또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TV라든지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랬었고 또 아직은 좀 젊은 나이셔서 그래서 봤더니 자꾸 하신 게 맞더라고요. 네. 한 2, 3주 전부터 몸이 좀 안 좋아서 뭐 하시던 공연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좀 들리긴 했었어요. 네. 네, 과로 때문에 최근에 병원에 입원도 하시고 그래서 네. 병원에서 좀 쉬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진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제너레이션 이제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제너레이션에게는 일용 엄마로 아, 그럼요. 너무나 잘 유명하죠. 알려져 있는 그렇죠. 배우이시죠. 그런데 어쨌거나 뭐 과다 혈당 뭐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때문에 이제 집에서 그 별세하신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네, 아침에 안타까운 아들이 소식입니다. 발견을 네,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어떤 배우였어요? 김수미 뭐 씨는? 대명사가 이제 뭐 욕쟁이 할머니라든지 아니면은 네. 뭐 아시다시피 그 일용 엄마로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배우들이 좀 몇 분이 계세요. 그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윤여정 씨 같은 배우도 보통은 서브 캐릭터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왔었지 사실 주연급 배우가 아니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1970년대 80년대 보게 되면 모든 그 TV 드라마라든지 영화의 중심이 배우들이 이제 외모로 인해서 외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뭐 아름다운 뭐 외모라고 했을 때만 사실은 메인 캐릭터를 맡을 수가 있잖아요. 김수미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주로 보면은 뭐 옆집 아주머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웃집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억척스러운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했단 말이죠. 감초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국의 그런 풍토에서 사실은 거친 풍토에서 살아남은 배우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수미 씨이고 김수미 씨는 뭐 입담이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활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는 거를 거침없이 그렇죠. 본인이 프라이빗한 문제도 사실은 드러내놓는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리고 또 그녀의 연기 세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특해 한국에서 리플레이스 될 수 있는 연기자가 없어요. 뭐 그 당시 같이 활동했던 뭐 삼이자 씨라든지 아니면은 전원주 씨라든지 네. 여러 배우들이 있지만 네. 뭐 윤여정 씨도 이제 사실은 그런 B급의 이제 그였다 지금 A급으로 사실은 많이 바뀌어진 상황이지만 이 김수미 씨를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굉장히 독특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캐릭터상에 사실 살아남지 못할 만한 캐릭터를 사실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로 욕쟁이 할머니라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연기 세계에서는 후배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후배들을 또 감싸줬던 그런 연기자로도 알려져 있고 그리고 본인이 연기 세계가 굉장히 독특한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많은 후배 양성을 할 수도 있는 좋은 배우였는데 좀 이른 나이에 가시게 된 거죠. 요즘은 뭐 90이 넘어서도 활동을 그럼요. 하시는 그런 네. 세상이 됐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그 만일에 일용 엄니라는 그 네. 역할을 네. 안 맡았다. 네네. 그렇게 돼서 이분이 만일에 정말 연기에 도전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연기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반이지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워낙에 그 연예계 문화 풍토 자체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김수미 씨가 가지고 있는 김수미 씨가 굉장히 사실은 미인이셨어요. 맞아요. 예전에 사진을 네, 보면은 굉장히 예뻐요. 그런데 서구적이에요. 그렇죠. 서구적이고 이목구비가 정말 뚜렷하고 네. 그런데 이제 뭐 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우리가 1970년대에 원했던 여성상은 아리따운 여성상이어야 되고 가늘어야 되고 네. 바람 불면 날아가야 되고 마치 항상 암투병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 그런 그런 이제 영양실조로 네. 죽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빈혈을 앓고 있거나 근데 김수미 씨 이미지 자체가 그렇지 않은 거죠. 굉장히 똘똘한 여성, 그야말로 억세게 살고 있는 여성, 뭐 남성에게 굴리지 않는 여성 네. 이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저는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또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와서 예능이라는 게 연기자들 세계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렇죠. 예능은 예뻐서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지. 예능은 바람 불어서 쓰러지고 빈혈로 알아눕는 그 이미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야말로 말 주변이라든지 본인의 생활 철학이라든지 삶의 어떤 경험들이 다 묻어나야 그럼요. 되는데 네. 그런 입담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 사실은 우리 그 김수미 씨였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저는 개척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연기자로서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일용 엄니가 아니고서는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말 2000년에 예능이 연기 세계로 들어오면서는 그래도 문화 풍토가 좀 달라지면서 집안 자체가 달라지면서 김수미 씨는 반드시 살아남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일용엄니 역을 맡았을 때 30대 나이였었고요.
같고요. 그러게요. 아들 역으로 나온 사람은 네. 오히려 더 나이가 더 많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네. 배우라 그러면은 네. 아니 내가 이 나이에 엄마 역을 해야 되나 자괴감 든다 막 고민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랬을 듯 싶은데 여배우로서 특히나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너무나 잘 해냈어요. 그럼요. 그 정신도 연기에 대한 그 열정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근데 많이 정말 연기 해봤습니다. 잘하는 배우였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물론 이제 본인이 맡아야 되는 역할 자체가 너무나 작죠, 한정적이죠. 그리고 또 캐릭터가 이제 워낙에 그런 캐릭터로 고착화되다 보니까 일용 엄니처럼 악착스러운 역할이었지만, 김수미 씨 옛날에 그 나왔던 영화들 좀 살펴보잖아요. 이제 네. 저는 전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보면은 김수미 씨 굉장히 예쁘셨었고 아리따웠었고 그리고 뭐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저는 잘 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고인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이 아이돌 블랙핑크의 로제가 부른 아파트가 네. 지금 7일 만에 스포티파이 1억 명 스트리밍 또 뮤직비디오는 1억 뷰를 돌파했다는 맞아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네네. 그 굉장합니다. 윤수일 씨 아파트인 줄 알았죠. 전 윤수의 아파트를 다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리메이크한 곡으로.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곡을 이번에 이제 로제가 이제 블랙핑크 한 멤버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개봉 그야말로 이제 우리 영화로 보면 개봉 첫 번째 주 그런 것처럼 3일 하루 이틀 3일 내에 그런 모든 비율을 다 기록을 깬 게 맞아요. 이제 이 네. 아파트예요. 네. 로제 정말 대단하죠. 근데 로제하고 브루스 마스가 같이 브루노 마스. 같이 불렀더라고요. 네네네. 네. 브루노 마스 같이 불렀던 건데 이제 요게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시면은 귀에 굉장히 꽂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보통 이 음악에서 이제 후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야말로 가장 그 캐치프레이즈로 딱 걸려 있는 귀에 꽂히는 그 장르를 정말 잘 선택을 했고 그리고 따라 부르기도 쉽고 보는 파트, 재미도 파트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369 하는 게임처럼 맞아요. 딱 그 리듬이 딱 맞아 떨어져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뭐 특별히 새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리듬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유가 우리 게임 369에서도 사실은 나온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음율 자체가 배드 로맨스가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1970년대 그 대중음악이 생각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짬뽕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금 현대에 너무나 귀엽고도 정말 발랄하고 정말 귀에 잘 들리도록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사실은 그건데 잠깐 들어볼까요? 네네. 네. 저는 예전에 네. 방탄소년단이 처음 나왔을 때요. 네네.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날마다 BTS와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래를 계속 바꿔 나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아파트가 나오니까 이게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노래는 그렇죠. 한 곡이에요.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한 곡이 연예 뉴스 시간에 계속 날마다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이렇게 난감하다 하는 생각마저도 드는데 근데 그래도 뭐 이제 인기가 워낙 K-팝이 많으니까. 정말 그야말로 전 세계화 됐다라고 네. 보셔야 되는 게 지금 K-팝을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게 유럽의 팝이건 아니면은 J-팝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본의 팝이건 간에 이거 K-팝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K-팝 같다. 그러니까 K-팝이 그만큼의 트렌드를 장악을 했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팝 컬처에서 K-팝의 어떤 장르를 따라하는 이제 카피하는 그런 게 이제 자리 잡았는데 저는 굉장히 좀 뿌듯한 게 물론 뭐 그 이번에 그 아파트가 뭐 1억 뷰를 돌파한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블랙핑크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혹은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사실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블랙핑크가 솔로로서도 각계 약진을 하면서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K-팝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와, 이 정도 되면은 좋은 모델 선례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그젬플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로 그러니까 뭐 국민 소녀, 뭐 국민 조카라는 게 국내에서는 틀에 박힌 전형화된 그 소녀들에 대한 그 K-팝에 대한 기대 심리거든요. 근데 세계로 뛰쳐나왔을 때
나이가 들에 따라서 이들이 여전히 국민 소녀라든지 국민 배우라든지 아니면 국민 뭐 조카로 남아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귀엽고 발랄한 노래만 부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로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리사라든지 아니면 제니가 제니, 만투라라는 이제 앨범을 가지고 나와서 다 성공을 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네. 세 명 모두 성공을 했고 대단한 네. 사람들이네요. 근데 각각의 색깔을 잘 가지고 있어요. 본인들이 예전에 제가 이제 케이팝에 대해서 향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언제까지나 그룹으로만 활동할 수는 없거든요. 본인들이 아티스트적으로서의 그런 감성과 본인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왜 없겠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체로 묶어놨을 때만 상품화 가치가 있다라는 게 케이팝의 한계였는데 이들이 솔로로 나와서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다시 또 필요에 의하면은 다시 또 블랙핑크로 모일 것이고 또 블랙핑크 복귀 소식이 이제 곧 전해질 텐데 반면에 솔로로서도 이렇게 개별 아티스트로서 리스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본인의 창의력이라든지 본인의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표방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잘된 케이스라는 거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네. 브루노 마스가 같이 불러줬다는 것만 해도 그게 그래서 야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정말 이럴 수 있어요. 브루노 마스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블랙핑크가 브루노 마스를 같이 불러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렇게 위치가 그렇게 달라져.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미 위치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그게 이 저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하는 생각에 저는 정말 이 사람도 막 꼬집어 보고 좀 그랬어요. 저는 브루노 마스가 네. SNS에 한글로 글을 남겼다는 네, 그래서 네. 거가 한글로 남겨놓겠다. 네, 그것도 막 말이죠. 그 음악 프로그램 1위에서 내가 울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음악 프로그램이 1위 한 것이 이렇게 세계적인 대스타가 눈물을 흘릴 정도의 위치가 됐구나 싶은 생각이 근데 드는 또 거예요. 한 가지 저거 한 게 원래 미국에서는 아파트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아파트먼트죠. 아파트먼트지. 네네. 근데 이걸 아파트라고 아주 대담하게 내놓고 그냥 네. 한 거 보면은 야 이것도 또 K 컬처네. 그럼요. 예전에 이제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도 네. 강남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건 뭐 지명에. 한국 그렇죠. 저 한글이니까. 네네.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또 다른 트위스트로 아파트 자체가 나왔다라는 것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가 무슨 뜻인지 전 세계에 이제 이것도 또 하나의 K 컬처란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사전에, 그렇죠. 사전에 또 올라가겠어요. 그럴 아파트라는 것 단어가. 같습니다. 네. 이게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네. 아파트가. 아.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항상 아파트이지 그렇죠. 무슨 언제 아파트먼트라고 해. 네.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인기가 좋고 이제 저희가 기분이 좋고 K컬처 위상이 높아진 것도 좋지만 저는 K 그 팝의 가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갈 것인가라는 정말 맞아요. 구체적인 산업적인 어떤 그 자본의 논리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아티스트의 감성이라든지 아티스트의 본인의 향보를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이그젠플로 너무 네.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니의 만트라 한번 보십시오. 또 기가 막힙니다. 맞습니다. 제니의 만트라를 또 보게 되면 네. 와 제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창의성들이 이 소녀가 아니죠. 나이가 이제 들었으니까 와 제니가 앞으로 정말 잘하겠구나. 전 세계적인 네. 어떤 그 마돈나를 이을 수 있는 심지어 이런 가수로서 아티스트로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 스타일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뭐 어떻게 그럴 수도 있었겠지. 우연일 거라고. 네, 뭐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네. 요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네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랑스럽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 함께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저희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문대원 박사 모시는 시간입니다. 문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 박사님 피 색깔은 파랗죠? 알았습니다. 네? 앵커님과 같네요. 파란 색깔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혹시 혈액이 필요하면 문 박사님한테 갈 거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다저스와 양키즈의 이 월드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정말 뉴욕과 LA 뭐 대형 마켓 아니겠습니까? 이 두 팀이 지금 격돌을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좀 뭔가 좀 다저스의 어떤 그 이 승기가 좀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까? 뭐 여기저기서도 다저스가 조금 더 낫다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아하. 사실
게임은 해봐야죠. 물론 예전에 그렇죠. 우리 부회장님이나 저나 그 70년대 미국 온 사람들은 예전에 77년, 78년 기억 안 나십니까? 아이 나죠. 그때 다저스가 그때도 우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졌지 않습니까? 아, 정말 이 두 팀이 만나서 전적은 지금까지 뉴욕이 8승 3패로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 이번이 12번째 만나는 건데 아, 정말 이 마지막으로 양키스를 깼던 게 저희 기억납니다만 81년도에 그때 81년도. 페르난도 발렌사 며칠 예, 전에 예. 세상을 떠난 발렌수엘라가 루키 때 아, 그때 이제 4승 2패로 우승을 했는데 아, 사실 LA로 이적해 오기 전에 다저스는 브루클린 다저스 시절에 정말 줄줄이 패배했어요. 맞아요. 양키스에게 뭐 옮겨오기 전에 56년, 53년, 52년, 49년, 47년 줄줄이 양키스한테 패했기 때문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에 그 레이커스가 예전에 보스턴 셀틱스 할 때 패하던 것과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사실 다저스와 네. 양키스의 그 전적을 얘기할 때 그 브루클린 다저스 얘기는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의 대결 2승 2패 이렇게 갔으면 딱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왜 자꾸 8번 붙어서 몇 번 지고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네. 그래도 LA로 이전을 하면서 그 차이가 좀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줄긴 했어요. 이 다저스가 LA로 온 게 1958년에 왔는데 네. 그때부터만 따져보면 다저스가 6번 우승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뉴욕은 그래도 이 기간 동안 9번 우승해서 격차는 있지만 그 좀 덜하죠. 덜하죠. 정말 그런데 이 양키스가 요새 한 20년 가까이 뭐 우승을 못해서 그럴지 몰라도 이게 뭐 90년대 최고 팀이었죠. 기억나시죠? 뭐 네. 96년, 98년, 99년 그때 조 토리 감독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다저스랑 붙었을 때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77년하고 78년 정말 이 다저스 팬들은 뼈저린 아픈 패배를 그때 맞이했었죠. 제가 그래서 레지 잭슨을 제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LA로 오고 나서 성적이 더 좋아진 거는 뭐 대도시라서 그런가요? 이유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브루클린에 있었을 때는 선수 하도 오래전이라 저도 뭐 그것까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뭐 거의 2년에 한 번씩 만나고 그때는 만나면 매번 졌던 아니 뭐 다저스가 이긴다는 거의 없었던 사실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좋은 선수들이 다 양키스로 갔었고 다저스는 그 후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드래프트가 되고 네.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뭐 양키스 외에는 다른 팀이 없었어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다저스 우승을 바라는 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우승 게임 마지막 게임이 이거 다저스 스타디움에서는 좀 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뉴욕 매츠와의 경기도 사실 매츠 스타디움 에서 열린 그 마지막 경기가 사실 다저스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져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겠었거든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근데 진짜 이 예.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다저스가 우승할 때 예. 홈구장에서 클린치 한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래요. 글쎄 아,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월드 시리즈 우승 홈에서 한 게 61년 전이라고 합니다. 2000년에 우승했을 때는 기억나시죠? 그때 팬데믹이라 관중들도 한 25%밖에 안 됐고 맞아요. 또 텍사스 레인저스 홈구장에서 텍사스에서 했었고 했죠. 또 88년도에 오클랜드 에이즈에게 우승할 때도 그때도 5차전 경기가 그 승리가 오클랜드 컬러스움에서 있었고 81년에 양키스를 이길 때도 6차전 가서 양키 스타디움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그리고 61년 전에 63년에 그때는 양키스에서 첫 두 경기를 이기고 와서 다저 스타디움에서 3차전, 4차전을 이겨서 수입해버렸어요. 네. 그게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서 우승해야 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뉴욕 양키스가 가장 우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여러 번 우승한 팀은 어느 팀인가요? 줄줄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양키스가 몇 번 우승한지 아십니까? 총 27번이에요. 네, 월드 시리즈를 40번 가가지고 27번 우승했는데 또 여기 재밌는 게 이걸 다시 말하면 13번은 패배 쓴 잔을 마신 것도 가장 최다 패배 기록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가 11번 우승이고 그렇죠. 이 레드삭스하고 오클랜드 에이즈가 이제 동률로 9번 그리고 다저스 팬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8번 그리고 다저스가 7번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LA로 이제 옮겨와서 우승한 거고 이번에 8번째 도전하는 거죠.
그 뭐 이번에 그 뭐 다저스의 그 여러 선수들이 지금 활약을 합니다만은 뭐 언론에서는 항상 쇼헤이 오타니가 항상 탑을 이제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한인들한테는 역시 타미 에드먼 선수가 지금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까지 받아가지고 이 타미 에드먼인데 미들네임이 현수예요. 현수예요. 한국인은 현수라 더 친근감이 가는데 태어나긴 95년, 1995년에 미시간주 펀티액에서 출생해가지고 대부분의 성장은 샌디에고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 야구를 스탠포드 대학에서 야구 선수를 했는데도 역시 아시안피가 있어서 그런지 이공계 전공에서도 아주 성적도 우등생으로 나와 있다고 써 있네요. 네. 네. 얼굴 생긴 게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2010년에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 선택되고 그러면서 공교롭게 이 스탠포드 대학의 마스코트 카디널스예요. 세인트루이스도 카디널스가 같은 마스코트 팀으로 가게 된 저 재미있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수비 선수상 골드글로브도 2019년 받았고 이번에 이제 중간에 트레이드돼서 다저스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37경기를 뛰었는데 이 어머니가 모린 곽 씨로 한국 이름이 곽경아 씨로 알려져 있는데 맞아요. 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성장하셨고 아버지 존 씨가 매사추세츠주에서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야구 선수를 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샌디에고 지역에서 이 타미가 졸업한 라호야 컨트리데이 스쿨에서 야구 코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형이 존 주니어가 있는데 형은 미네소타 트윈즈에서 이 연구 개발 부서에서 일하고 있고 여동생 엘리스는 그 데이비슨 대학, 그 스테판 커리가 나온 대학이죠. 거기서 배구 선수 출신의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즈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던 기록도 있고 지금 타미의 부인은 크리스틴이라는 여성인데 그날 시상식 보니까 동양 여성이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 결혼해서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네요. 네. 와이프가 일본- 일본계라고 네.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일본 사람이라고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 10시부터 시작되는 이 아침마당에서 네. 이 토미 에드먼의 할머니가 나오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아마 오늘 오시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확실한 해봐야 거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나 저러나 이 월드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마는 이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이 사망 소식이 정말 또 하나의 또 쇼크로 또 우리한테 또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페르난도 매니아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네, 다음 맞아요.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래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계기로 해서 다저스가 더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럼요. 네, 네. 이번에 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를 기리면서 네, 그렇죠. 다저스가 우승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고 다저스. 네. 자, 고 다저스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대원 박사 함께했습니다.